늦은 밤 순찰을 돌던 경찰은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주차된 은색 기아 차량을 발견했는데요. Not a big deal. I just have to make sure you don't have any warrants or anything, which I'm sure you don't. 경찰은 일반적인 절차로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했고 운전자도 이에 협조적으로 나왔습니다. No big deal. 하지만 상황은 아무 일 없을 거라는 경찰의 말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Alright. So you said your name was James, right? So how come they can't find you out of Pennsylvania? 순진한 얼굴로 협조를 하던 운전자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곧바로 절차에 맞춰 운전자에게 신분을 밝힐 만한 물건을 제시하라고 했고 운전자는 운전석 안쪽에서 뭔가 꺼내 건넸는데요. 이때 경찰이 모르고 있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운전자가 방금 전 이미 사람 하나를 죽이고 왔다는 거였습니다. 82세의 시어도어 M. 가버는 은퇴한 변호사였습니다. 뉴욕 버팔로에서 태어나 코넬 대학교에서 법학 학위를 받았고 워싱턴에서 지방검사로 근무하다가 로펌에 들어가 기업 법률 전문 변호사로 오랫동안 활동했죠. 그는 여러 로펌을 옮겨 활동하다가 1990년에 지주회사를 설립했는데요. 평생 서류 더미에 파묻혀 일을 하던 그였지만 시어도어가 진정으로 원했던 삶은 바로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이었죠. 자연주의자였던 시어도어는 은퇴를 하자마자 펜실베니아주 비버센터 근처에 있는 시골집을 샀습니다. 그곳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벌집을 재배하기도 했으며 물새들을 위한 습지를 조성하기도 했죠. 시어도어는 자신의 땅을 본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 와서 살고 쉬었다 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나무와 덤불, 꽃을 심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랬기에 그의 집엔 사슴과 너구리, 여우 같은 야생동물이 종종 방문했고 시어도어는 그런 손님의 방문을 언제나 환영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시어도어의 집에 초대하지 않은 불청객이 방문하면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늦은 밤에 시어도어의 집에 강도가 침입한 거죠. 처음 보는 괴한의 침입에 시어도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집에서 멀지 않은 연못에 종종 낚시를 하러 오던 청년들 중 하나가 술에 취해 실수로 들어왔다던가 아니면 호기심으로 침입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남자의 손에 들린 총을 보고 좌절하게 됐죠. 남자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고 자신은 80이 넘은 노인이었기에 이곳에서 도망치거나 저항을 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대체 어디로 들어온 건지 모를 남자는 시어도어를 순식간에 공격했고 강력 접착 테이프와 전선을 이용해 그의 몸을 결박했죠. 그리고 간신히 정신을 붙잡고 있는 시어도어에게 자신이 이곳에 들어온 목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시어도어의 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였죠. 남자는 자신이 원하는 걸 알려줄 때까지 시어도어를 구타하고 칼로 찌르는 고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시어도어는 그런 가학 행위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한 노인이었고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막상 시어도어가 죽자 당황한 남자는 그대로 뛰쳐나와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원하던 은행 계좌도 알아내지 못했고 집안에 있던 귀중품도 제대로 챙길 새 없이 내버려두고 왔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남자가 절대 두고 와선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현금이나 값비싼 시계가 아닌 손과 발이 테이프로 결박된 채 죽어있는 시어도어의 시신이었죠. (2018년 7월 24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스프링보로에서 자신들이 시신을 유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자들은 코니 스나이더라는 여성과 존 킹이라는 남자였죠. 이들은 시신을 유기하긴 했지만 자신들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유기만 했을 뿐 살인은 저지르지 않았다고 설명했고 그런 두 사람이 진범으로 지목한 건 36살의 케네스 마텔이었습니다. 그에겐 이미 술을 먹고 공공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의 경범죄 전과가 있었는데요. 케네스는 코니의 아들이었고 존과는 지인 사이라고 설명했고 두 사람은 케네스가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새벽에 찾아와 총으로 위협하며 시신 유기를 돕도록 명령했다고 했죠. 총으로 위협당한 두 사람은 결국 케네스가 운전하는 차에 시신을 옮긴 뒤 사건 현장에서 약 1마일 정도 떨어진 호수에 빠뜨려 유기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케네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덧붙였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싸워볼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케네스가 거의 움직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경찰이 자신을 쫓을 거라는 걸 각오하고 있었고 어머니와 지인에게 시신 유기를 부탁한 건 그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함이었죠.
심지어 그는 경찰이 자신을 바짝 추적해온다면 최후의 발악을 할 각오까지 되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급히 두 사람이 설명한 크로포드 카운티 인근에 있는 연못에서 수색 작업을 시작했고 다음날 25일 물속 깊은 곳에서 82세의 시어도어 가버를 찾았죠. 시어도어의 시신은 여러 개의 타박상과 목에 깊게 찔린 것 같은 상처가 발견됐는데요. 부검인은 시어도어가 칼에 찔린 상처 때문에 사망했다고 결론지었고 저희는 도주 중인 케네스 마테를 살인 혐의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코니와 존으로부터 케네스의 차량이 펜실베니아 번호판 KHL4596을 단 2011년형 기아 소렌토라는 걸 알아냈죠. 그리고 차량엔 피츠버그 미식축구팀인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굿즈 아이템이 몇 개 있었다고 하는데요. 케네스가 차량을 타고 도주 중이라는 점을 바탕에 두고 사건 현장인 미드빌을 중심으로 수색 반경을 넓혀갔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케네스는 이미 총기를 소지했기 때문에 도주 중 충분히 다른 사상자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였죠. 그렇기에 한시라도 빨리 그를 찾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26일 새벽 5시가 넘은 시각 긴급한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전을 한 경찰은 레이크무어 소속인 앤서니 로이아코노 경찰관이었죠. 저희는 즉시 로이아코노 경관이 설명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레이크무어에 위치한 한 골프클럽의 동쪽에 있는 포시즌스 대로 옆 자갈길이었고 현장엔 순찰차 2대와 기아 소렌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렌토 안에는 총에 맞아 숨진 케네스 마텔이 있었죠.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는 그 해답은 현장에 있던 로이아코노 경관과 브리아나 테네스코 경관의 바디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테네스코 경관은 순찰을 하던 도중 자갈길에 후진된 채 후진 주차된 SUV 차량에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했죠. 테네스코 경관은 마테를 찾던 게 아닌 일상적인 순찰 중이었기에 그저 차 안에 있던 운전자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가갔다고 설명했습니다. Hi. Good, how are you? What are you doing parked back here? 테네스코 경관은 절차상 그의 이름으로 발부된 영장은 없는지 여부와 함께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고 이때 운전자 케네스 마텔은 제임스 던컨이라는 이름을 댔지만 그 이름으로 조회되는 기록은 아무것도 없었죠. 의아했던 테네스코는 가짜 이름을 댄 운전자가 있다는 무전 신고를 넣은 뒤 다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신분증이나 기타 신원이 적혀있는 건 없는지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케네스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고 했는데요. 그 종이는 그저 주의를 돌리기 위한 눈속임이었을 뿐이었죠. 테네스코 경관이 종이를 펼치자마자 케네스가 꺼낸 건 바로 총이었습니다. 이때 테네스코 경관은 즉시 오른손으로 총을 잡아당겨 총구를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바디캠엔 찍히지 않았지만 테네스코는 총을 쥐고 있는 케네스의 손이 분명히 방아쇠를 당기고 있었다고 했죠. 이후 케네스와 몸싸움을 하던 테네스코 경관은 붙잡은 총과 함께 케네스의 팔을 운전석 안쪽으로 밀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케네스가 운전석 아래서 두 번째 총을 붙잡는 걸 봤다고 했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테네스코 경관은 그 두 번째 총에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테네스코가 한 가짜 신원에 대한 무전을 들은 로이아코노 경관이 현장에 도착했고 무장한 케네스를 쏘게 된 거였죠. 저희가 현장에 도착한 뒤 보고를 들은 후 케네스의 차량을 수색했을 때 그 안에선 차량이 가득 찬 38구경 리볼버와 탄약이 없는 22구경 매그넘 리볼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어도어를 살해한 뒤 챙긴 것으로 보이는 도난품과 시어도어의 신분증도 발견됐죠. 거기다가 인근 삼림지대에선 케네스가 숨긴 것으로 파악되는 소총과 산탄총, 석궁과 탄약 등 다수의 무기까지 나왔고 케네스의 부검 결과 그의 체내에선 메스암페타민을 포함한 여러 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케네스는 어머니와 지인에게 말했던 대로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할 준비를 해뒀던 거였죠. 다행히 사건이 더 악화되기 전에 용의자를 찾을 수 있었고 용의자 사망으로 인해 시어도어 가버의 살인사건도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는 김영사로부터 의아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요. 그건 지원이 오기 전까지 케네스와 몸싸움을 벌였던 브리아나 테네스코 경관이 이 사건으로 해고를 당했다는 거였죠. 2018년 7월 26일에 벌어진 총격 사건에 대해 검찰청은 경찰이 합리적으로 적절한 행동한 정당방위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범인을 막은 테네스코 경관과 동료를 구한 로이아코노 경관은 현지에서 영웅으로 불렸죠.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1년 뒤 테네스코는 사건 후 나타난 PTSD 증상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죠.
테네스코는 그 일이 있고 행정휴가를 받은 뒤 6주 후에 다시 복귀를 했지만 아직 큰 소리나 비명소리 등 업무 중 일어나는 상황들 때문에 PTSD 증상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주간 근무를 요청하려 했지만 이를 모두 거절당했다고 했죠. 그 후에도 테네스코는 회복을 위한 몇 가지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요청을 했지만 끝내 PTSD를 앓고 있기 때문에 더는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심지어 복귀를 한 뒤 윗선에 PTSD를 보고한 후 동료 경찰관들로부터 괴롭힘과 보복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동료 경찰관들은 종종 그녀의 지원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죠. 결국 테네스코는 당시 레이크무어 경찰서장인 데이비드 고들레프스키를 상대로 5건의 연방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테네스코의 변호사 측은 PTSD를 앓고 있는 테네스코를 해고한 건 장애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이 레이크무어 측에 자신을 이전 직위에 복직시키고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2014년 9월 연방법원은 테네스코의 요청을 거부했고 테네스코가 장애인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고 사건 이후 레이크무어 측에서 해온 합리적인 배려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소송을 기각시켰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한 남자가 저지른 절도와 살인에서 시작해 몇 년 뒤 그 남자를 붙잡는 데 도움을 준 경찰의 인생까지 바꾸게 됐는데요. 소송을 기각당했지만 분명 사건의 범인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준 브리아나 테네스코가 경찰관으로서가 아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길 바랍니다.